안녕하세요. 다가올 미래 뉴스페이스 시대의 소행성 탐사와 우주 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는 정민석입니다. 달과학부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달 탐사 시험용 달 궤도선에 탑재된 광시야 편광 카메라 폴캠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매니저와 임무 과학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폴캠은 세계 최초로 전 월면 편광 탐사를 하는 탑재체로 해외 연구자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탑재체로 앞으로 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 저궤도 미세먼지 검출을 위해서 큐브 위성에 탑재되는 편광 카메라의 과학 임무 과학자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천문연구원과 미국 항공우주국에 협력해서 민간 달 착륙선 사업의 그레인캠스라는 탑재체의 프로젝트 매니저와 그리고 임무 과학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레인캠스는 달 표면의 토양을 3차원으로 현미경 관측하는 탑재체로서 아마도 달 표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또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 임무의 과학답지체 총괄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행성 탐사 임무는 세계 최초로 소행성과 작용하는 지구 근접 중력의 섭동에 대한 현장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가 이제 광시야 편광 카메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폴캠의 과학적 동기가 됐던 것으로 달 표면의 편광 관측해서 얻은 입자 크기 지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주 탐사는 왜 하는 거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국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도대체 그 왜 하는 거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큰 단위에서 뭐 국가적인 차원이나 연구원 전체적인 차원에서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주 탐사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면 꼭 필요하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그것은 미국이 이제 신대륙 발견과 개초 활동에서 만들어진 국가이기도 하고 나사가 대국민 홍보에 많은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새로운 세계의 발견에 대한 가치를 잘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역시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본격적으로 우주 탐사를 왜 해야 되는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치 사회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 그리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주 탐사는 국제사회에서의 굉장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기술 격차는 외교의 도구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국가가 총을 가지고 있는데 B라는 국가는 돌도끼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면 둘 사이에서 어떤 협력이라든지 외교라는 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 탐사 기술은 이런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예로 원자폭탄 개발이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원자폭탄을 처음 개발한 국가는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입니다. 이 다섯 개의 국가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바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3위 이사국인 다섯 개의 나라입니다.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나서 국제사회에서의 굉장히 큰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은 원자폭탄 기술 없이는 강대국도 될 수 없고 주권국가도 될 수 없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원자폭탄을 가진 국가와 가지지 못한 국가 사이에는 엄청난 힘의 격차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주도적인 국가 활동에 많은 제한이 생겨왔습니다. 우주 탐사 기술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인식하고 계신 것처럼 인간은 근시일 내에 우주를 가게 될 것이고 우주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6년에 화성에 사람을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화성으로 가서 살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계획은 화성에 보내주기만 하는 것이고 다시 지구에 돌아오지 않는 건데도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원했습니다. 더 이상 달 기지나 화성에 있는 마을은 만화 속의 영화, 만화나 SF 영화 속의 세상이 아니라 현실 속 우리 시대의 모습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로 갈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우주에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국가가 과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우주 탐사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경제적 가치가 실현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우주 탐사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주도해서 과학기술 인력을 키워서 해야 하는 국가 주도 사업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주 탐사는 사실 14세기, 15세기의 서구 열강들의 대항해 시대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빗대어 말씀드리면 그림을 보시면 대항해 시대의 무역의 흐름입니다. 당시 유럽은 중국을 비롯한 동양에 비해서 GDP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인구 또한 유럽이나 아시아의 국가들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가 국력이 굉장히 낮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신대륙을 발견하고 새로운 작물들이 유럽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례로 감자와 옥수수 같은 구황작물들이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재해로부터 비롯되는 기근에 안정적으로 어, 인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국력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지역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지역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더 큰 배가 필요했고, 그리고 그 배를 어, 운전할 수 있는 선원도 있어야 하고 항구도 지어야 하고 수많은 직업들이 발생했습니다. 즉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은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게 됐고, 이 신대륙 발견과 대항해 시대로부터 얻은 경제적 이득으로 유럽은 아직까지도 세계의 중심 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는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개척되지 않은 신세계고 우주에 갈 수 있는 배를 가진 국가들만이 선점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 탐사 기술은 이런 관점에서 우주로 가는 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 탐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그 개발하는 것의 그 경제적 가치는 앞으로 천년에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적 관점에서의 우주 탐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먼 미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과학자가 과학을 강조하면 제 밥그릇 챙기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소를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인간이 이것이 짐승과 다르게 기술을 발전시키게 된 근원적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정말 핵심적인 질문들을 끝없이 쏟아냅니다. 그림자는 왜 생겨? 태양은 왜 뜨거워? 곤충들은 왜 날개가 있어? 사람은 왜 말을 해? 같은 정말 곤란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씩 하는데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다 보면 결국엔 저도 이건 아빠도 몰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박사님인데 그것도 몰라?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자세히 봐야지 알게 되고 더 빠르게 계산을 해야지 알 수 있게 되고 더 멀리 가야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과학적 연구 결과는 결국 기술의 확장으로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핵폭탄을 예로 들면 핵 분열 연구에 대한 연구를 처음으로 개발한 것은 영국입니다.
영국의 어니스트 러더퍼드라는 물리학자께서 이 핵 분열 이론을 1903년에 이렇게 주장했는데 영국은 실제로 이 과학 연구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치했고 결국에는 미국이 핵 폭탄을 처음으로 개발하게 되었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국가가 과학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다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소행성 탐사와 우주 탐사의 과학적 가치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본다면 소행성은 태양계 진화의 A부터 Z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행성은 대부분 그 크기가 작고 대기가 없고 또 서로 잘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태양계 초기에 생성되어서 아직까지도 변화 없이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태양계 생성 초기의 환경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소행성보다 좋은 곳은 없습니다. 지구나 화성이나 금성 같은 경우에는 물도 있고 대기도 있어서 그 표면이 계속적으로 풍화가 일어나서 계속 변해오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소행성은 그에 반해서 대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의 지구의 생태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화석을 연구하는 것처럼 소행성은 태양계의 화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주 탐사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달 같은 경우에는 지구와 달의 생성과 진화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근지구 공간에서의 우주 환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과 금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 외의 지구형 행성, 즉 바닥이 돌로 되어 있는 형태의 형성들의 진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목성, 토성, 천왕성 같은 가스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성들이 어떻게 진화하고 어떻게 태양계 안에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주 탐사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아주 중요한 사건들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7년에 스푸니트 1호가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이 되었고 61년에는 최초의 우주인인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65년에는 화성 탐사선이 화성에 방문해서 화성의 표면 사진을 찍었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1969년은 아폴로 11호에서 최초의 인간이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70년에는 금성에 착륙을 했고 금성이 굉장히 뜨거운 행성이고 그리고 그 높은 압력을 가진 대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71년에는 최초의 우주 정거장이 개발되었고 그리고 77년에는 항성간 탐사를 위해서 보이저 1호와 2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인간이 최초로 태양계 밖을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를 한 것이죠. 1990년에는 허블 우주망원경이 발사되어서 이 망원경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천체 관측용 망원경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우주의 굉장히 많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이미지들이 대부분 이 허블 우주망원경으로부터 생성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6년에 마스 패스파인더라는 화성 탐사 로버가 발사되었는데 이 로버라는 것은 표면에 착륙해서 표면에서 이제 바퀴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탐사 활동을 수행하는 탐사선을 얘기하는데 이 패스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영화 마션에서 마크 와트니 역할을 했던 맷 데이먼이 패스파인더를 찾아서 그 패스파인더의 통신 모듈을 활용하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거기서 활용됐었던 것이고 2000년대에는 ISS가 처음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통해서 우주 정거장을 만들었고 그리고 2009년에는 케플러 망원경이 개발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케플러 망원경은 태양계 외에 행성 탐사를 하는 망원경인데 인류의 시선이 이제는 더 이상 태양계뿐만 아니라 태양계 밖에 있는 행성들에게도 도달해 있는 것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팔콘 9 로켓이 발사가 됐고 이 로켓이 재사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팔콘 9 로켓 재사용은 민간 우주 탐사 시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큰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로켓을 재사용함으로써 우주 탐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앞으로 인간이 우주로 가는 데 드는 비용이 많이 줄어서 좀 더 가깝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시면 됩니다. And as you can see on your screen, that re-entry burn for those two side boosters has begun. Side boosters entry burn shut down. Side core entry burn started. The center core in the upper left of your screen performing its own re-entry burn. You can see the edge of Cape Canaveral in both of the side booster cameras as those are coming in. PY and NY side boosters have saved. Center core entry burn shutdown. And even though those look very similar, those two boosters views, those are actually representing different boosters. And they're heading towards Earth. They're about to begin their landing burns. We'll hopefully be able to bring you nice footage of that. Both side boosters transonic. And watch for the landing lights deploy at the tail end of that landing burn. And that landing burn has started. Both boosters looking to be on track towards their respective landing Boosters zones. landing lines have started. Side boosters landing legs are deployed. And the Falcons have landed. LZ1, LZ2, both side boosters have touchdown. Landing operators move on to 11 by 1, recovery 1 and recovery 2. And coming up very shortly, the Center Core will be attempting its landing on the autonomous spaceport drone ship. You may also be hearing the second engine cut off. Oh, check on your screen. Sometimes this footage goes out when it approaches the drone ship and the heavy vibrations make it lose signal. We're crossing our fingers that's not the case right now. Stage 2, nominal parking orbit insertion. So it looks 앞에서 like 보신 동영상 이후에, 그리고 한국 우주 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2년에 우리별 1호가 발사됐고, 이게 한국의 첫 번째 인공위성이고요. 보시면 92년인데 러시아의 첫 번째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와 비교하면 굉장히 시간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1호가 1957년이니까 굉장한 격차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에는 통신위성이 발사됐고, 2003년에는 과학기술 1호가 발사되었고요. 그리고 2014년에 우리 발사체로 발사된 나로 과학위성이 처음으로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내년에 여름에 한국형 달 탐사 시험용 달 궤도선, 한국의 첫 번째 달 궤도선이고 처음으로 지구 중력을 벗어나서 활동하게 된 탐사선입니다. 그리고 2027년이나 28년에 발사될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선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첫 번째 심우주 탐사선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소행성에 가서 소행성 이미지를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 활동을 할 수 있는 우주 탐사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외의 우주 탐사 계획들을 보시면 굉장히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해외 학자들이나 연구가들이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빌리지라고 해서 인간이 달 표면에서 거주하게 될 환경들이나 이 마을들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문베이스라고 해서 과학기술을 달 표면에서 어떻게 실험을 하고 과학기술 연구소죠. 연구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어디서 에너지를 얻을 거고, 그리고 자원들을 어디에다 저장해서 공급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인간들이 어떻게 주거 공간을 구성해야지만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성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스페이스X에서 구상하는 것인데 달 표면에 이런 말씀드린 버스터미널 같은 우주선의 버스터미널 같은 공간들을 만들어서 우주선을 달까지 가서 달에서부터 또 심우주로 가는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행성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발생한 것인데 소행성을 직접 지구로 가져와서 지구 근처에다 놓고 거기서 채취를 한 다음에 소행성의 자원을 다시 지구로 보내는 이런 일을 수행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이런 계획들은 주로 유럽의 국가들에서 많이 수행하고 있지만 룩셈부르크라는 작은 국가에서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룩셈부르크의 예를 들어보면 룩셈부르크 전체 GDP의 2%가 우주 산업으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룩셈부르크는 우주 산업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고 있고 국가 주도 사업으로 많은 스타트업을 개발하고 있어서 현재로서 우주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이제 앞으로 있을 우주 탐사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형 달 탐사 시험용 달 궤도선이 2022년 7월에 발사될 예정인데 내년입니다. 이 탐사선에는 한국 최초의 심우주 탐사선이고 이 평광 카메라 그리고 고해생도 카메라, 자기장 측정기, 감마선 분광기 그리고 그림자 카메라 이렇게 탑재가 될 과학 탑재체가 탑재될 예정인데 그림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나사에서 탑재체를 개발하고 탐사선을 우리 탐사선에다가 장착을 해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달 궤도를 보시면 원래는 지구에서 한 번에 원래 계획은 지구에서 이렇게 달 궤도까지 천천히 이동해서 가는 계획이었는데 연료 부족 문제로 좀 더 멀리까지 쐈다가 다시 달로 돌아오는 궤도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포피스 랑데부 임무인데 이 랑데부 임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처음으로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서 심우주에서 어떻게 탐사선을 운영해야지 목표된 위치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고 소행성에 찾아가서 과학임무를 수행하는 과정까지 모든 임무를 자력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포피스 임무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과학 연구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소행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계의 화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시면 태양계의 구성원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큰 원으로 되어 있는 잘 아시는 행성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리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리고 명왕성 그 외에 많은 소행성들이 존재하는데 소행성은 보시는 것처럼 그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은 태양계의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소행성의 지도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소행성 탐사선이 가서 지도를 작성해야 되는데 지구에서 가장 큰 망원경으로 소행성을 관측하더라도 소행성은 그냥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행성의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꼭 탐사선이 가서 소행성의 지도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소행성 표면에 성분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과거부터 어떤 우주의 풍화를 겪어왔는지 그리고 표면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포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구와 중력적 상호작용을 연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소행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주위에 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 지구 주위에 있는 소행성들의 궤도를 겹쳐서 그린 것인데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지구를 지나가는 소행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뭐 소행성이 하나 지구 근처를 지나갔다 하는 이런 뉴스들을 보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소행성 하나들이 지구 근처에 한번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지구 소행성은 항상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로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됩니다. 뭐 일례로 공룡들이 멸종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아마도 소행성 충돌이 아닐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소행성이 만약에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다면 인류의 과학기술로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포피스를 예를 들면 그림에서 보시면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지구로부터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원의 크기가 이 소행성이 가지는 에너지, 충돌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의 크기를 봤을 때 소행성 아포피스는 이 원의 크기는 거의 소행성의 크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포피스처럼 크고 강한 충돌을 일으키는 소행성이 앞으로 100년 그리고 이전의 100년, 과거 100년, 미래의 100년 동안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포피스 같은 소행성을 우리가 탐사해야 되는 목적이 분명한 것이고 가서 우리가 연구를 수행하면 앞으로 있을 충돌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제가 먼저 우주 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인류의 소행성 및 우주 탐사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국의 우주 탐사의 역사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한국천문연구원이 계획하고 수행하고 있는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의 과학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린 내용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우주 탐사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